안녕하십니까, 박철우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데이터 산업과 그 데이터 산업에 들어가 있는 직무에 대한 분석과 그 다음에 어떠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여러분들이 어떠십니까? 요즘은 또 일주일 동안 지났는데 요즘은 또 날씨가 좀 많이 더운 관계로 인해서 여러분들 또 어디 가서 또 시원한 곳 가서 또 얘기가 나왔는데, 그 시원한 곳 가서 저도 이제 학생들을 우리가 방학 동안 많이 만나고 있는데요. 많이 만나고 있긴 한데 어디서 뭘 놓치냐면 이 건강을 많이 놓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이 에어컨에 많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에어컨에 많이 노출됐다는 게 뭡니까? 그만큼 에어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도 많죠. 그런 미세먼지라든지 아니면은 냉방병 특히. 그래서 한 번은 저도 이렇게 기력이 많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한 8시간 동안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도 기력이 없어지고 학생들도 쉬는 앓는 거예요, 막. 그래서 물어봤더니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물어봤더니 선생님도 힘이 없으시는데요? 그랬더니 이상하게 힘이 없네 오늘. 그래서 일단 점심도 잘 먹었고 학생들하고 같이 좀 잘 먹었는데 오후에, 그래서 식곤증인지 알았더니 우리가 알아봤더니 그게 냉방병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하고 이 에어컨을 한번 끄고 그 다음에 살짝 덥게 한 다음에 다시 에어컨을 켜고 이런 부분들 켜고 해서 이 냉방병을 좀 이겨냈는데, 여러분들도 이러한 냉방병이라든지 여름에 걸릴 수 있는 병이 그렇게 많이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엄청나게 많습니다. 식중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건강 꼭 챙기시기 바라고요. 이제는 이 건강 같은 경우에도 IT에 관련된 있는 부분들이 다 치고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헬스케어라든지 아니면은 그 다음에 뭐 이제 혈당 체크도 있잖아요. 이제 IT 소프트웨어가 이제 이 핸드폰만 있으면요 혈당 체크도 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심전도 측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건강을 지키면서도 IT에 관련된 부분이 어느 부분까지 치고 들어가 있는지까지 같이 알아보신다면 여러분들한테는 더 금상첨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산업 직무 분석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산업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심주적으로, 그리고 오늘은 그러한 안에 들어가 있는 기술력들에 관련돼서 좀 더 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에 봤던 내용들을 또 우리가 잠깐 리바이브를 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서비스라는 것은 우리가 데이터의 정보, 그 다음에 지식, 우리가 그리고 이런 걸 활용해서 사용자의 요구에 맞춰서 우리가 만들어놓은 툴을 통칭하는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추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취향을 컴퓨터가 알아서 평가하고 알아서 맞추어주는 그러한 형태. 그 다음에 마케팅과 공공 서비스도 제가 말씀드린 것지만 데이터를 활용한 품질 만족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러한 데이터 서비스 분야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러한 데이터의 산업 중에 한 분야인 데이터 서비스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한 이 부분들이 어느 부분이 있냐면 첫 번째 나온 게 인공지능이라고 그랬죠. 인공지능을 이용한 지능정보 서비스가 데이터 서비스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인공지능도 뭐에 기반한다 그랬습니까? 데이터에 기반한다 그랬고요. 이 데이터에 기반해서 인공지능이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을 통해서 우리가 액션을 취하는 그러한 형태로 가져간다고 얘기했었죠. 생각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인공지능에 관련되어 있는 지능정보 서비스가 우리가 지금 현재 데이터 서비스로 가장 먼저 이슈화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위치 정보를 이용한 지능정보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글을 켜가지고 아니면은 스마트폰에서 구글 앱을 켜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한 장소를 한번 찍어보시면 이러한 형태로 쭉 나오실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는요, 그냥 이 어디 부분에 어느 회사가 있다 아니면 어느 부분에 어느 건물이 있다 이런 식으로만 나왔는데, 지금은 그곳에 호텔이면 호텔이고 그다음에 음식점인데 거기에 가격표 아니면은 거기에 숙박 금액까지 요금까지 다 나올 수 있게 만드는 위치 기반 형태의 사업화, 즉 OTA를 우리가 진행하고 있다. 구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위치 기반에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의 서비스를 제공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포털 사이트 자체가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포털 사이트, 유명한 포털 사이트 자체가 이런 식으로 지금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데이터가 많다는 얘기고요. 데이터가 그만큼 많이 필요한다라는 얘기로 들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자, 공공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교육이라든지 국토관리라든지 아니면은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생각나십니까? 그죠?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시내버스에 관련돼 있는 출발, 도착에 관련돼 있는 안내 표시판 같은 경우에도 공공 데이터에서 나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들, 지하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공공 이 기관들에서 지자체에서 나오는 그러한 데이터들, 이러한 데이터들을 활용한 공모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공모전을 우리가 아이디어 공모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개발해서 제품을 만들어내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공모전도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공공 데이터를 이용한 부분도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것처럼 오픈 데이터 포럼이라든지 이러한 오픈 데이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즉 공공 데이터를 오픈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공을 하지 않겠지만은 사용을 해서 활용을 해가지고 어떠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봐라. 아니면은 아이디어를 내봐라. 이러한 부분들이 공공 데이터 공모전이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서비스,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공공 데이터에 관련돼 있는 데이터의 서비스의 한 분야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유형별 데이터 서비스 중에 우리가 몇 가지,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본다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자,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본다면, 자, 포털, 그리고 SNS 서비스 쓰고 계십니까? 저도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밴드라든지 아니면 페이스북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부분을 잘 쓰고 있는데, 이러한 지능정보 서비스에는 뭐가 있냐면, 검색 광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검색 광고, 알고 계시죠? 네이버나 아니면은 구글에서도 검색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구글의 검색 광고가 네이버보다 훨씬 파급 효과가 크다고 통계상으로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많은 사람이 본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에서의 이 부분을 본다면 네이버가 훨씬 더 많이 검색 광고 시장에서 많이 우위를 다지고 있지만은 그렇지만 이 두 개 다 뭘 하고 있다는 겁니까? 포털 사이트, 그 다음에 SNS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검색 광고에서 쓰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웨어러블, 여러분들 웨어러블 서비스를 이용한 이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를 여러분들 써본 적 있습니까? 자, 이 밴드를 치고요. 밴드를 차고 거기에 심박수 아니면은 띵틱을 해가지고 내가 얼마만큼 뛰고 있는지, 그리고 한 회사의 이 앱에는 그러한 것들을 다 기록해가지고 얼마만큼 거리셨습니다, 얼마만큼 뛰었습니다. 그래서 칼로리가 얼마만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한다면은 어느 순간에 얼마만큼 빠질 겁니다. 식단까지 나오게 만드는 앱까지 등장했죠. 그게 이제 다이어트에 관련되어 있는 앱으로 관심이 됐었지만 지금은 건강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즉 웨어러블에 관련된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생들의 프로젝트에서 나왔던 부분들이긴 한데, 여러분들 제가 깜짝 놀랐던 부분 프로젝트가 뭐였냐면, 자, 웨어러블 기기입니다. 근데 잔발이 입는데요. 잔발이 입는데 이 자세 있죠, 자세. 이 자세가 삐뚤어지면은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보기에는 얼마만큼 삐뚤어졌으니까 이렇게 다시, 아니면 왼쪽으로 30도 정도 뻗쳐있으니까 다시 오른쪽 30도 정도 삐뚤게 하면 똑바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 건강과 다리 건강을 같이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웨어러블 기기를 만들어서 출품했던 그러한 대학생들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한 것처럼 웨어러블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보건에 관련돼 있는 의료 데이터들을 이용하는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자, 비즈니스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자, 비즈니스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막 이슈화 되고 있는 자, 카카오뱅크나 아니면 K뱅크, 즉 인터넷 은행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K뱅크나 카카오뱅크 한번 지금 써봤습니까? 저도 이제 개설을 해봤는데요. 계좌 개설하는데 이거 조금 이 텀이 있어야 되겠죠. 텀이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은행 가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빨리 진행이 되죠. 왜냐하면 인식만 되면 되니까요. 뭔 인식이면 내 인식만 되면 되죠. 그래서 내 주민등록번호나 아니면은 뭐 내 관련돼 있는 부분을 스캔만 해가지고 올리면은 그걸 가지고
바로 인증을 할 수 있게 그리고 개설이 바로 되는 거죠. 종이도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도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웹에서 그리고 앱에서 다 체크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비즈니스 데이터를 활용한 즉 인터넷 은행이라든지 핀테크에 관련된 부분들이 비즈니스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즉 데이터 서비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서비스의 한 분야인 자 인터넷 은행과 그 다음에 핀테크에 관련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되는 부분이죠. 자 여기에서 제가 간단하게 또 팁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카카오뱅크에서는요, 지금 현재 경력자긴 하지만 지금 뽑고 있습니다. 8월 말까지 이제 뽑고 있는데, 카카오뱅크에서 가장 먼저 뽑으려 하는 것은 IT 개발자입니다. IT 개발자고요. 그 다음에 IT 운영자보다는 개발자를 지금 뽑으려 하고 있고요. 이 카카오뱅크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이슈화 때문에 모든 금융기관들이 1금융권, 2금융권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금융기관들이 그만큼 AI나 아니면은 IT 개발자, 그 다음에 IT 운영자, 그 다음에 디지털 콘텐츠, 디지털화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분야에 투자를 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의 이 우리은행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타 KB라든지 KB국민이라든지 이러한 곳에서 예비로 나왔던 공고에 본다면 IT 인력들이 40% 즉 300명 이번에 좀 이 300명 정도를 채용을 하는데 여기에 40%다. 그러면은 한 120명 정도는 IT 인력으로 뽑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IT 인력이 그만큼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러한 직무 중에 IT 인력들이 그만큼 많이 포진되고 있고 이게 금융권만 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제조업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여타의 업종에서 관계없이 IT 인력들이 그만큼 많이 필요로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나 아니면은 K뱅크에서 우리가 어떠한 이슈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여기에 어떠한 IT 기술력들이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이 카카오뱅크나 K뱅크에서 나왔던 기술력들이 영향력을 미쳐서 지금 현재의 1금융권이나 2금융권에 사용되고 있는 금융권에서의 IT 인력들이 얼마만큼 어디에 얼마만큼 필요를 하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금융권에 관련되어 있는 직무를 분석해주는 그러한 시간도 있죠. 그 시간에 통해서 그걸 들으시고 제 시간을 통해서는 IT 직무에 그 부분을 연계시켜가지고 IT 직무에 관련된 부분 보신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금융권에 그리고 금융권의 IT 즉 그리고 이번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뭡니까? 블라인드 면접이죠. 즉 금융권에서도 지금 블라인드 면접을 하고 있기 때문에 IT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IT에 관심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의 역량을 가지고 지원을 한다는 것이죠. 그냥 나는 금융권에 가고 싶으니까 그냥 지원한다. IT? 그래 블라인드 면접에 한번 넣어보겠다. 그런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IT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경험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내가 개발자로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가 아니더라도요. 우리가 IT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력들이 금융권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겠다는 것을 파악이 됐다 그러면 분명히 지원을 해보시라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보면은 BIT 전공의 친구들과 특히 IT 전공 애들 마찬가지입니다. 다 희소식이 될 만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정부라든지 아니면은 각 기업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다음에 학력을 보고 그다음에 어학 점수나 이런 스펙을 보고 뽑는 것보다는 블라인드 면접 즉 현재의 직무 지원했던 직무에 적합한 인재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뽑겠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가시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IT 직무에 분명히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길어졌지만요. 자, 그러면 선진 데이터 서비스의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술 융합에 따른 변화의 속도를 보면은 쭉 현재 IoT에 관련된 스마트 머신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급상승을 하고 있죠. 2010년부터 2030년까지 급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IoT도 마찬가지고요. 빅데이터, 클라우드, 그다음에 자율형 자동차, 그다음에 드론,
그다음에 3D 프린팅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우뚝 서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데이터 서비스에 관련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가져간다면 당연히 IoT에서 나오는 그러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이용해 볼 것인가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죠. 자, 그다음에 큰 의미의 데이터 서비스의 시장 규모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거래, 정보 제공, 데이터 분석 제공, 데이터 서비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부분이 가장 많이 증감률을 보고 있냐면 증가를 하고 있냐면 데이터의 분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러한 산업 직군에서도 데이터를 분석하고 제공해 주는 것이 18.9%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 이거는 선진 데이터 서비스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능화 시대의 새로운 생산 요소. 자, 여기 주요 서비스가 있고 KPI가 있고 주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라든지 농업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도시, 그다음에 금융, 교육, 스마트홈, 유통, 교통, 문화관광 어느 곳에든지 다 뭐가 쓰이고 있냐면 데이터 서비스가 쓰이고 있고요. 그만큼 데이터 양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좀 데이터만 알고 있는데 그러한 데이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많이 들었으니까요. 너 데이터 있니 없니? 말 그대로 스마트폰을 쓰고 있을 때 너 데이터 있니 없니? 이건 뭡니까? 자, 지금 내가 데이터를 다 썼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좀 빌려줄 수 있겠니? 아니면 좀 양도할 수 있겠니? 이러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와이파이나 이러한 기술력들이 많이 발전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에 관련되어 있는 용어들은 많이 들었지만 지금 현재의 이렇게 데이터라는 단어가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직무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인력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걸로 갈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발전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만 기억하신다면 데이터는 여러분들을 IT에 관련돼 있는 직무로 나가실 거면 여러분들을 먹여 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역량을 그만큼 많이 이끌어낼 수 있으니까 도전해 보십시오. 자, 그다음에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모델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잠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각 그 기업에서 이러한 분야로 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잡는다. 즉 어느 분야에서 이렇게 돈을 벌 것인가 그걸 6가지 A유형부터 F유형까지 지금 잡아봤는데 A유형은 자 무료로 수집해 줍니다. 무료로 수집해 주는 그러한 유형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B유형은 고객 제공하는데 분석해서 고객한테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거를 고객한테 제공해주는 그러한 모델을 가지고 있던가 아니면 C유형은 자 생성을 합니다. 데이터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분석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트래킹, 즉 분석을 한다는 것은 이 트래킹 자체는 분석을 한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분석하고 그 다음에 생성하고 이런 부분을 하는 C유형이 있는가 하면은 자 D유형은 자 무료로 분석해 줍니다. 그래서 무료로 분석을 해주고 제공을 해주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F유형은 전체적으로 고객한테 다 해줍니다. 그래서 수집, 분석, 그 다음에 생성까지 해줄 수 있는 전체적으로 다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산업군들. 그게 캠브리지 DDBM의 우리가 6가지 대표적인 6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나눈 것들을 가지고 국내 기업의 데이터 기반의 비즈니스들을 당겨본다면 자 기존제 데이터와 그다음에 무료 활용, 이용자 제공과 자가 생성, 획득 데이터에 관련된 부분들을 자 C, A, D, B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A 형태는 30.9%, 그다음 B 형태는 15.1%, 그다음에 C나 D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데이터 배포에 관련된 부분은 A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 것, 즉 무료로 제공해주는. 그리고 데이터 분석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용자한테 제공해주고 있을 수 있는 그런 B 형태로 우리가 치중하고 있다라고 국내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 기업에서는 어디에다가 지금 들어갔냐면 자 D나 F나 G, 그 다음에 H, B로 우리가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9.2%, 10.2%, 39.3% F, 그래서 데이터의 통합, 획득, 그 다음에 처리하는 부분들을 다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면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게. 그렇죠. 데이터를 활용을 합니다.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무료로 제공한다는 게 가장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외에서는요.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의 서비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외 취업을 나가고 싶다.
여기도 마찬가지 해외 취업에 관련된 부분들을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데이터의 통합, 그다음에 취득, 그다음에 처리에 관련된 부분으로 조금 더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내에서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데이터의 분석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진행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국내에 기반 비즈니스를 비교를 한다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는 데이터의 배포 영역에 좀 더 가져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국외는 분석, 통합, 처리 부분에서 가져갈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본다면 이렇게 유형별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데이터 배포와 분석 부분에 국내에 관련된 부분이 좀 더 치중해 있고요. 그다음에 이 F형, G형 같이 통합, 획득, 처리 부분에서는 회계에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용자 니즈에 의한 데이터 서비스를 보면은 자, 첫 번째는 변화하는 데이터 서비스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데이터들이 이제 변화를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IoT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IoT에서 떠나오는 그러한 데이터들도 다 변화가 되어 있는 부분들, 즉 정형화된 데이터보다 비정형화된 데이터가 많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정형화된 데이터를 정형화된 툴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게 거버넌스처럼 우리가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형태로 가져가는 요구들이 데이터 서비스 요구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학습을 위한 자원으로서의 데이터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교육적인 부분에서도 이러한 데이터들을 쓰고 싶다. 데이터 서비스를 그러면 데이터 서비스 부분에서도 교육적인 부분도 포함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생명주기를 따라가는 데이터, 생명주기 라이프 사이클이죠. 그래서 데이터가 생성이 돼서 그다음에 소멸될 때까지 일어나는 그러한 이슈들을 우리가 뽑아서 거기에 해당하는 그러한 해당하는 부분에다가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해당하는 부분에다 개발을 하고 해당하는 부분을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생명주기를 따라가는 데이터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러한 부분이라 할 수 있고요. 네 번째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용을 해서 대기업에서 이런 거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이용한다든지 다섯 번째는요. 상황과 의도에 최적화된 데이터.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데이터들을 뽑아서 쓰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러한 의도에서는 이러한 데이터를 뽑아서 쓰면 좋을 것 같고 이거를 예전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 그러면 지금은 누가 한다는 겁니까? 그렇죠. 데이터를 서비스를 하는 컴퓨터가. 그리고 이 데이터 서비스에 우뚝 쓰고 있는 그러한 이 분야는 뭐였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AI, 즉 인공지능 부분에서 그거를 제공해 줄 수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데이터 솔루션에 우리가 동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서비스, 그 다음에 데이터 솔루션, 그 다음에 하나는 데이터의 우리가 구축과 그 다음에 데이터의 컨설팅 부분이었는데 지금 현재에서는 데이터의 우리가 이 서비스 분야를 한번 쭉 훑었어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데이터의 솔루션 동향은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솔루션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률이 그만큼 세계의 데이터 산업에서 세계의 분류에서 가장 많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즉 14%, 15%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연도별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데이터 솔루션 부분이라고 얘기를 들었죠. 그래서 그만큼 많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자, 여기에 데이터 솔루션 아키텍처를 한번 여러 가지를 다 가지고 와봤어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가운데 있는 DBMS 알고 계시죠? 그렇죠?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시스템. 즉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오라클이라든지 MySQL, MS SQL, DB2 뭐 여러 가지 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DBMS죠. 그래서 이 DBMS도 데이터 솔루션의 아키텍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크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분석 패토리 부분과 그 다음에 데이터를 활용하는 부분, 머신러닝 부분, 그 다음에 마스터 데이터 관리 부분, 데이터 품질 부분, 데이터 보안 부분까지 총망라해서 데이터 솔루션의 아키텍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아키텍처는 구조죠. 그래서 데이터 솔루션에는 어떠한 구조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하나하나씩 우리가 알아보기 전에 자, 데이터 수집, DBMS, 데이터 레이크, 분석 팩토리, 데이터 활용 중요한 주요 요소들만 한번 제가 말씀드려보면 데이터 수입은 데이터 수집이죠.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 또 쉽게
수집할 것인가 이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 다음 DBMS는 데이터에 접근이 용이하죠. 데이터베이스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면 관리 시스템이 분명히 있을 거고 오라클이라든지 뭐 마이스큐엘 쓰든 뭐 상관없습니다. 용이하고 통제나 보안이 강화되어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데이터의 레이크 부분입니다. 데이터의 레이크 부분은 데이터의 원천 복제부터 시각화.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딱 눈여겨봐야 되는 게 뭐냐면 데이터의 레이크 부분은요 시각화입니다. 그래서 원천 복제부터 시각화를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차원 분석, 즉 기업의 모든 데이터를 단일 저장소에 넣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 그거를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석 팩토리 볼까요? 분석 팩토리는 데이터로부터 비즈니스에 유용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이런 분석에 관련된 부분들. 자, 그 다음에 데이터를 활용한 부분들은 빅데이터를 분석에 딱 고정시켜서 갈 수밖에 없는 건데요. 왜냐하면 지금은요 빅데이터에 관련된 부분들밖에 없죠. 그리고 많이 이슈화되고 있고 또 몇 년 후에 가려면은 지금 현재 정형화된 데이터보다 비정형화된 거와 정형화된 같이 가는 그런 빅데이터에 관련된 부분들밖에 갈 수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가 데이터 수집 솔루션이에요. 자, 데이터 수집 솔루션은 몇 가지가 있냐면 데이터베이스 기반 데이터 수집과 그 다음에 센서, 머신, 그 다음에 파일 기반, 그 다음에 SNS 수집 기반, 그 다음에 실시간 변경 데이터 수집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우리가 딱 본다면 어디에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냐? 첫 번째, 두 번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모두 다 관심을 가지면 좋겠지만 첫 번째 나와 있는 데이터 기반의 데이터 수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센서, 모신 데이터 수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즉 IoT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현재의 정형화된 데이터들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그 두 군데에다가 여러분이 좀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0여 종의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수집 자원들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 수집을 하면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에 센서 모신, 즉 IoT에서 나오는, IoT 등에서 나오는 그러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될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눈여겨서 그리고 판단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DBMS 솔루션. DBMS 솔루션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즉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여기서 관계형은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지금은 RDBMS라고 그러죠. 그래서 관계를 맺고 있는 즉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대부분의 DBMS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NoSQL. 자, 여러분들 NoSQL 들어보셨습니까? 그죠? 자, 현재로서는요. RDBMS 즉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 정형화된 툴들만 사용하고 있는, 정형화된 데이터만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NoSQL 같은 DBMS 같은 경우에는요 비정형화된. 그러면 NoSQL DBMS는 뭐가 있을까요? 알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들어보니까 몽고DB 알고 계시네요. 자, 몽고DB라든지 아니면은 카산드라. 그죠? 이러한 여러 가지 형태, 즉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분들은 단순히 몇 가지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단순히 몇 가지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많이 사용되는 것은 그거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NoSQL의 DBMS는 지금 200여 가지가 넘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일단 뭐 몽고DB라든지 아니면은 카산드라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있고 NoSQL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얀색으로 크게 해놨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자, 클라우드 환경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죠. 자, 클라우드 환경에 집중하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자, 4차 산업혁명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현재에서는 빅데이터, 즉 데이터를 관리하는 솔루션 자체가 어디에 기반을 둬야 된다? 클라우드에 기반을 둬야 된다. 이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라클은 클라우드 사업에 지금 집중돼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IBM, 즉 레드햇과 손을 잡았습니다. IBM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가상화 클라우드 환경을 지원하게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뭐냐면 윈도우 서버와 SQL 서버, 즉 윈도우 서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윈도우를 서버 형태로 만든 게 윈도우 서버고요. 그 다음에 SQL은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따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윈도우 서버와 데이터베이스의 라이센스 옵션을 추가해가지고 클라우드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게 우리가 만들고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했을 때 DBMS 솔루션은 어디에다가 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즉 클라우드 환경에다가 초점을 좀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크 솔루션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비정형화된 부분들을 단일화 저장소에다가 저장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 즉 정형화되지 않은 데이터를 다양한 데이터를 저장할 때 쓰는 의미를 우리가 데이터 레이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형 데이터 환경에서 잘 들으십시오. 정형 데이터 환경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합니다. 많은 활용, 빅데이터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정형화된 것도 있지만은요, 비정형화된 데이터도 있죠. 이러한 곳에 많은 제약이 있는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난 게 데이터 레이크입니다. 이 데이터 레이크를 해서 특징은 한 7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되지 않은 상태의 비정화된 데이터의 포맷들을 가공하고 저장하는 그러한 기능과 전통 방식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들, 즉 비정형화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전통 방식으로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대용량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요거를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보관할 것인지, 그리고 데이터 입력, 그 다음에 활용에 의한 인터페이스나 메타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쉽게 제공하는 것도 이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찾고 가공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데이터 처리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리고 특정 이벤트에 의해서 가동되는데 1년에 예정된 처리로 가져간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접근과 변경에서 그만큼 보안 정책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이러한 7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데이터 레이크입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레이크에 관련된 부분들을 여러분 생각한다면 비정형화된, 즉 정형화된 툴에다가, 정형화된 공간에다가 비정형화된 그러한 데이터를 심어놓고 싶을 때 어떠한 활용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꼭 잡아서 얘기해 주는 게 데이터 레이크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데이터 활용에 관련되어 있는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일단은 이제 활용하게 되면 분석이라고 얘기합시다. 그래서 데이터 소스라든지 분석이라든지 대상 사이전에 대해 의사결정 반응을 우리가 전통적인 BI 부분과 그 다음에 고급 분석적으로 본다면, 전통적인 데이터 소스는 구조화된 데이터, 즉 선형 모델링 과정에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급 분석 같은 경우에는 구조화된, 즉 비정형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조화시킨다는 거 여러분이 제가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는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얘기했죠. 그 다음에 분석 방법론과 대사 사용자 의사결정 방식 등을 통해서 전통적인 BI보다는 지금 고급 분석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이용되고 있고 그만큼 많이 발전했구나. 그 다음에 데이터 과학자나 현업 사용자들이 그만큼 필요로 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형화된 데이터 분석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요, 활용하고 분석은 좀 다르지만 그래도 분석 솔루션은 데이터의 분석, 즉 정형화된 데이터 분석, 그 다음 비즈니스의 인텔리전시한 부분 솔루션 기업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빅데이터 시대를 맞이해서 분석이 강화되고 있죠. 분석이 강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시각화되는 신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자, 이로 쭉 올라가는 우리가 정도를 우리가 쭉 나타내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표로 보라고 놔뒀는데 쭉 들어가면 뭐 여러 가지 형태들을 다 분석적인 부분들로 우리가 가져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좀 크게 만들어 본다면 데이터가 인포메이션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날리지가 되고요. 지식이 되고 그 다음에 자 인텔리전스 즉 지능이 된다는 까지 자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죠. 1975년도에서는 데이터만 가지고 진행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날리지 즉 1990년도에서 2000년대까지는 자 지식화시켜서 만들어주고요. 지금 현재 2005년부터 2020년 넘어서까지는 지능화 시켜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쭉 올라가는 그러한 이 솔루션들의 형태를 보게 된다면 인텔리전시한 프로세서, 자 오토메이션, 자 지능화되어 부분들도 자동화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머신러닝을 통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들어가는 게 머신러닝도 여기도 들어갑니다. 머신러닝을 통해서 이제 자동화 그 다음에 액션화 시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거 보시면은 금방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러한 데이터 분석의 솔루션에는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R이죠. 그래서 오픈소스 R 기반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그림을 봤습니다. 이거 한번 써보신 적이 있을까요?
저는 좀 써봤는데요. 아주 정교하게 또 그래프화 시킵니다. 시각화 시키니까 여러분들이 R 기반 데이터 분석을 할 거면요. 하나의 툴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많이 쓰는 게 R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R 기반의 데이터 분석을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마스터 데이터 관리 솔루션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마스터 데이터는 무엇이냐라는 것을 얘기해 본다면, 자, ERP나 SCM 같은 트랜잭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BI 같은 분석 시스템이 있어요. 이러한 분석 시스템 같은 기준에서 핵심 엔티티에 대한 데이터들을 우리가 마스터 데이터라 합니다. 이러한 마스터 데이터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솔루션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품이나 자재나 고객 또는 공급사 위치, 조직, 사원들을 예를 들 수 있고요. 이러한 데이터, 마스터 데이터를. 그리고 데이터 표준 체계에 따라서 정확성과 일괄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스터 데이터 관리 솔루션이란, 이거는 마스터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관리하고 연계 배포할 것인가, 배포했으면 또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거를 통합해서 또 관리를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데이터 관리 솔루션을 얘기하는 게 마스터 데이터 관리 솔루션이고요. 이거의 대표적인 게 MDM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적인 측면과 가격적인 측면과 구현적인 측면에서 MDM 솔루션을 얘기해 본다면, 데이터 모델의 유연성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 그러한 기능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단 가격이 조금 네트워크 건수하고 그다음에 사용자 건수에 따라서 우리가 라이선스화 시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비싸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현 측면에서는 모델링이라든지 이러한 기간 등을 단축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 수준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 정책들을 좀 더 올려가지고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어요. 이런다면 여러분들이 MDM 솔루션 써보면 하겠죠. 자, MDM 솔루션 국내 현황은 지금 이렇게 IQMC나 2BA나 아니면 데이터 스트림즈에서 출시된 회사 유형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품질. 자, 데이터 품질은 QA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QA라는, 즉 소프트웨어 QA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직무 특강을 한 부분이 있으니까 위에 직무 특강 한번 찾아보시면 여러분들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유튜브에 가셔가지고 제 이름 치시거나 한국직업방송에 제 이름 치시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데이터 품질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한번 보시고, 이것을 이용해서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시면, 내가 QE 아니면은 데이터 관리 솔루션, 품질 관리 솔루션 이런 부분에 내가 지원할 수 있겠구나, 금방 판단이 가능하실 거예요. 데이터 품질을 이용해서 기능과 그 다음에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제품을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흰색으로 표시해주는 부분을 포커스를 맞추는데, 국내 데이터 품질 관리 솔루션 시장은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낙관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낙관적이지 않다는 것은 안 뽑을 수 있다. 그래서 일단 데이터의 품질 관리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조금 더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대신 데이터보다는 우리가 프로그램의 품질 관리, 소프트웨어의 품질 관리 부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뽑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데이터 품질 관리 솔루션 중에서 국내 기업의 앵커나 그다음에 GT1이나 아니면 데이터 스트림드에서 쓰고 있는 그러한 이 제품명들을 쭉 나와봤어요. 그래서 분석 대상 데이터베이스를 프로파일링해서 현재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 스트림스의 제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자동 데이터 프로파일링 등을 할 수 있고, 데이터 오트링, 그 다음에 데이터 툴을 우리가 룰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GT1에서 나오는 디큐미너라든지 이러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글로벌 기업에서는 IBM이나 SAS나 인포메티카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런데 여기서 지금 현재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낙관적이지 않다 그랬죠. 국내 기업에서는. 그래서 해외에서 많이 이슈화되고 있고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보안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프레임워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식별, 접근 통제, 암호화, 출력 보안, 마스킹, 그 다음에 리스크 모니터링까지 쭉 하는 게 지금 데이터 보안의 기본적인 프레임워크인데요. 자, DBM에 기반 문서 보안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은 데이터 거버넌스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은 데이터 리스크 관리라든지 모니터링 솔루션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보안 솔루션의 내용들을 보게 된다면, 자, 식별과 분류에서는 생성할 때
그 다음에 접근 통제할 때는 전체적으로 생성부터 우리가 폐기까지 접근적으로 전부 다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암호화 키 관리는 어디까지입니까? 외부 전송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백업은 말 그대로 백업은 저장할 때죠. 그 다음에 출력 보안은 출력할 때, 이용할 때, 외부 전송할 때. 그 다음에 데이터 마스킹은 데이터 마스킹 자체는 이용하고 외부 전송할 때 데이터를 어떻게 쓸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걸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안전한 삭제 같은 경우에는 제일 뒤에 폐기할 때 나오는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정보를 보고 있거나 그 다음에 위험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 여기 나왔습니다. 자, 이건 전체적으로 우리가 알아보는 그러한 정보 보안, 즉 데이터 보안의 솔루션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머신러닝 솔루션입니다. 자, 머신러닝은 AI의 주축이 되고 있는 AI 안에 들어가 있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AI 안에 들어가 있는 머신러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머신러닝은 프레임워크나 패키지 솔루션이 있고요, 기능 특화, 산업 특화 부분이 있는데 특징은 오픈 소스로 공개되어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인프라, 그 다음에 데이터 지식과 결합하는 부분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이러한 부분들이 솔루션이 자 텐서플로우. 자, 텐서플로우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죠? 구글에서 만들어 놓은 AI의 API입니다. 그래서 이 텐서플로우를 이용을 해서 무엇까지 만들어낼 수 있냐면 챗봇. 아까 챗봇이라는 것은 기계와 사람이 도약할 수 있는 그러한 챗봇 시스템까지 텐서플로우를 이용해서 진행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파크라든지 아니면 R, 그 다음에 카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에자일도 있죠. 에자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패키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에자일 같은 경우에도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왓슨 이용을 해서 산업에 특화되고 그 다음에 기능 특화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가져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프레임워크는 R과 스파크 여러 가지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고 텐서플로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잠깐 볼까요? 자, 정보 기반, 오차 기반, 그 다음에 유사성 기반, 베이지안 기반, 신경성 기반 머신러닝이 있는데 여러분들 인공지능 쪽에 머신러닝 쪽에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이 외우고 있거나 아니면 이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고 말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AI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이렇게 5가지 정도를 크게 나눌 수 있고 이 5가지를 여러분들이 용어만이라도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R과 그 다음에 텐서플로우 여러 가지 형태의 내용들을 우리가 활용해 볼 수 있고요. 에자일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 구축 및 컨설팅 부분을 우리가 알아보고 우리가 확인을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분석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거는 우리가 컨설팅이라든지 아니면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감소 추세에 있었죠. 그리고 좀 주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살짝만 하고 넘어갈 텐데요. 분석 전략 계약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전략 개입이라든지 역량을 내재화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앙상블 모델을 만들어 보는 그런 형태로 가져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정형화된 비정형화된 음성 데이터 서비스라든지 정형 데이터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 이측 예탈 모형으로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는 비정형화 데이터. 여러분들 지금 현재 그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TV에서 많이 나오는데 음성을 인식해가지고 알아서 이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이런 부분도 많아졌죠.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이러한 데이터 분석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현재까지의 분석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파란색으로 우리가 동그라미로 그냥 나타냈고 그 다음에 향후 분석 모델들은 이렇게 관찰 집단이나 실험 집단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는 자 지점 분석 모델을 가져간다면 지금 현재 이제 향후에서는 예측값이나 아니면은 이러한 실제값들을 데이터화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가져가야 되겠다는 것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기술과 빅데이터 분석 간의 상호 관계를 본다면 드론, 그 다음에 IoT, 신기술, 블록체인, 인공지능, AR, VR에 따라서 우리가 상품 추천할 수도 있고 분석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이탈에 대한 예측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비대면 자동 계약을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는 데이터 분석 컨설팅의 분야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품질 컨설팅이나 아니면은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구축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는요, 여러분들이 구축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주춤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모르고 넘어가도 되지만 메타데이터 저장소에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소스 시스템이 사용자하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 그림 정도는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있어야 나중에 데이터 개발자로 갔을 때, 구축에 갔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빅데이터 구축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구축에 관련된 부분으로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데요. 자, 여기까지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 즉 데이터 서비스 분야와 그다음에 데이터의 솔루션 분야, 그다음에 데이터의 구축, 그다음에 컨설팅 부분까지 기술적인 부분과 거기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직무까지 지금 알아봤습니다. 이 직무까지 지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조금 더 데이터 산업과 데이터의 그 산업에 관련돼 있는 직무 파악이 좀 되셨습니까? 네, 되셨다면 여러분은 여기에다가 도전하시면은 여러분들 미래가 그만큼 밝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IT 실무자의 생생 인터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직무특강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하고 있지만 이 분야가 조금 더 자부심을 좀 더 여러분들한테 제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그만큼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다. 실질적인 팁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공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더 좋은 정보들을 가지고 가서 이 기업에 관련돼 있는 분야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오늘 할 분야는 이제 게임 회사입니다. 네, 게임 회사인데 이 게임 회사의 직원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어느 부분까지 갈 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 게임 회사에서는 비슷하게 진행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같이 이렇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펀그로브에 있는 우리가 최형년이라는 우리가 사원을 만나고 왔습니다. 자, 이 친구는요, 제가 어느 때 만났던 친구냐면, 제가 대학교에 이제 석사를 받고 있을 때, 그때 조교를 했었거든요. 그때 한참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4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참 인상이 좀 깊었던 학생이에요. 왜냐하면 저 동생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근데, 얼굴이 그만큼 이렇게 딱 보면은 금방 이해될 수 있는, 그죠? 금방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그리고 자기의 그 주장에 대해서 그리고 그만큼 실력도 그만큼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좀 기억하고 있는 그리고 친하게 지내고 있는 그런 동생이기도 한데요. 이번에 또 회사를 잘 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직을 해가지고 일단은 그 회사에 이제 가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 뭘 만들고 있냐면 여기 뒤에 나오겠지만은 게임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 캐리비안 해적 있죠? 캐리비안 해적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게임을 만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이 친구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로는 우리가 현재의 회사 소개를 간단히 해주세요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현재 직무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펀그로브는 프로그래머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디자이너 없습니다. 프로그래머로만 구성되어 있는 아주 소유 집단의 그러한 기업이었고요. 그다음에 이 친구가 사원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지금 현재 10년 차입니다. 10년 차. 그래서 거의 스카우트 제가 하는 그러한 부분이긴 하지만 현재 엔드림이라는 회사와 계약을 맺고 있고 그 다음에 컨텐츠 개발을 위한 백엔드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직무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캐리비안 해적의 전쟁의 물결이라는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캐리비안 해적에 관련되어 있는 게임을 만든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 모바일 게임을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 개발 관련 프로그래밍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 친구를 제가 며칠 전에 어디를 보냈냐면요. 제가 부탁을 해가지고 어디를 보냈냐면 저랑 지금 방학 동안 열심히 지금 뛰고 있는 BIT 계열의 학생들, 그 IT를 배우겠다고 왔던 BIT 학생들한테 멘토를 보냈어요. 근데 이 멘토를 보냈는데 그 친구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수학의 정석을 봐라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수학의 정석이라 하면 고등학교 때 얘기죠. 그런데 이 수학의 정석이 어디에 쓰이냐면 공식들이 이 게임 업체에서는 게임뿐만 아니라 이 프로그램에서는 그만큼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학의 정석이라는 부분을 자기도 많이 떠들어보고 있다. 지금도 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저도 이제 게임 이 개발을 할 때는 그러한 공식들
생각 안 나는 공식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봐라 그랬더니 IT 그 학생들이 배우는 학생들이 멘토링 받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놀라더라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우리가 이 춘신님 같은 경우에도 개발자로 나가실 분들은 수학의 정석 정도는 한 권 정도는 우리가 비치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비일비재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끔 이렇게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신입 직원의 연봉 수준과 그다음 회사에서 자랑할 만한 복지가 있다면 자, 직원은 2,300, 2,500 정도 학사 기준에서 자플레인 제공에 관련되어 있는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 신입 직원의 연봉은 그쪽에서는 좀 밝히기가 힘들다라고 얘기해서 제가 이제 자플레인 같은 이런 공시적인 부분을 찾아가서 알아봤더니 이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회사에서 자랑할 만한 복지가 있다면 자, 회사는 점심, 저녁을 주위 식당과 제휴해서 제공합니다. 자, 그다음에 야근 시 대체 휴가를 지급하고요. 그다음에 프로젝트 성과에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합니다. 자, 우리가 IT 기업에서도 아주 그 기발한 또 부분이죠. 왜냐하면 부서에 그러한 회사에 그러한 이 식당이 없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식당하고 제휴를 맺습니다. 제휴를 맺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밥 먹고 한 달에 한 번씩 정산하는 이제 그러한 부분으로 제공해준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야근 시 대체휴가 좋죠. 야근하게 되면은 다음 날 뭐 점심 때 나와라 아니면은 그 다음 날 점심 아니면 오후에만 또 나갈 수 있게 빨리 출근했으면 대체 휴가를 줄 수 있다는 거 엄청난 그러한 효과죠. 그래서 여기 이 회사도 참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 성과에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것도 조금 많은 여러분들한테는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직급 체계는 어떻게 되고 현재 직무에서 필요한 신입의 역량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자, 직급은 존재하지 않고 직책에 따라서 팀원, 선임, 팀장, 본부장, 사장 형태로 구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누구누구 C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직무에서 필요한 신입의 역량. 자, 역량은 자, 빠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개발 능력. 그 다음에 자신이 개발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공부를 하든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하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은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설명을 하려면요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만큼 설명하는 부분들이 내가 개발했으면 그만큼 설명 잘하시겠죠. 그래서 대신 설명할 수 있게 준비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 선행돼야 되는 그런 조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료해 본 사람. 하다가 중단에 하는 사람, 중단에 버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형태들이 많아요. 왜? 하다가 사람들끼리 안 맞아서 아니면은 내 역량이 떨어져서 그런 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완료해 본 사람들은 그만큼 역량이 그만큼 높다라고 그리고 끈기가 있기 때문에 IT 개발자로서는 쓸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또 단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자신이 개발하는 게임에 애정을 갖고 있어야 된다. 게임을 잘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든 게임에 그만큼 애정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실무 면접 시에 어떤 면접자가 떨어지고 처음 채용 과정의 인성과 직무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자, 실무 면접 시에 시선 처리가 불안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봤다가 저기 봤다가. 근데 여러분들 면접자들 보면은요 대부분 자기가 어디 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시선 관리는 여러분들이 잘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인중만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게 팁이긴 한데요. 대부분 사람이 다 이렇게 얘기하죠. 인중만 보시라고. 근데 인중만 보더라도 못 보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일단은 인중과 입과 그다음에 넥타이 사이, 그죠? 면접관의 사이를 보시면은 훨씬 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험 문제에 대한 풀이 설명을 잘못하는 사람들은 떨어집니다. 여기에 시험 문제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봤는데 풀이를 잘못하는 사람, 설명을 잘못하는 사람은 떨어지게 되어 있고요. 자, 경험한 프로젝트 개발에서 기여도가 떨어지는 사람은 분명히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신입이라면 인성을 먼저 봅니다. 자, 당연히 인성도 보고 직무도 보겠지만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인성을 먼저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직무 교육, 업무 진행이 원활할 수 있게 인성을 먼저 본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직원 채용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실무 면접 때 지원자 평가에 전형되는 룰은 뭡니까? 자, 서류 면접, 기술 면접, 그다음에 임원진 면접, 입사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가장 특화되어 있는 부분은 뭐냐면 프로그래밍에 대한 시험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기술 면접과 기술 시험과 면접을 보기 전에 시험을 보는데 필기 전형 후에 임원진 면접이 바로 진행이 되는 그런 형태로 가져간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현 직무에 필요한 지식이나 스킬 어떤 거를 배워야 되느냐. 그러면 지금 내가 IT 학과를 공부했거나 아니면 게임 회사에서 좀 일하고 싶다라는 것을 했다면 어느 쪽으로 좀 더 해야 되느냐. 언어는 C++,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기반 지식은 자료 구조나 운영 체제, 그 다음에 엔진은 유니티 정도만 가지고 가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게임 회사의 개발직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지원자들이 경험했다면 프로젝트 방향은 자, 노란색으로 해놨습니다. 기존 게임을 보고 최대한 똑같이 만들어 보는 거. 자, 그래서 역으로 우리가 게임을 같이 만들어 본다는 것이죠. 내가 최대한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자. 자, 디자인적인 부분들은 좀 감안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거쳐가지고 좋을 것 같고요. 공모전이나 스토어 등록 등을 목표로 해서 한 팀 프로젝트를 우리가 진행해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표가 있고 거기를 달성한다는 게 한 가지 또 조건이 되겠지만 꼭 그렇게 진행하시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신입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즉 학교에서 배우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답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많은 것을 찾아보려고 노력한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발표기가 온다면 바로 내가 나가서 해본다는 거, 남들 앞에 나가서 해본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도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문제 해결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그러한 역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는데요. 게임 개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셨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 한 번 더 화이팅 하시고 다음 주에 또 한 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